아직도 남았어? 언제까지 명절 음식만 먹는 거야? 그럼 남은 것들 후라이팬에다가 싹 때려놓고 다 볶아볼까? 뭐, 그래서 다 먹어치워 버리자. 당신 지금 나 고문하려는 거야? 고문이라니? 밥 먹자는데 그게 왜 고문이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일부러 그러지? 뭐가? 여태까지 이랬던 적 없었잖아. 지금 나한테 뭐 시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여태까지 그럼 그 음식들 누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버려. 아니, 그건 더 이상하다.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명절 끝났다고 다 버려야 해? 그게 무슨 낭비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서민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이번 명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명절 음식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아무도 먹지 않고 냉동실에서 썩어가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걸 매번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서 만들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남편이 차례나 제사를 굳이 고집했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음식하는 건 제대로 돕지도 않으면서 왜 차례 음식을 고집하는지 몰랐습니다. 서 씨도 명절에 자식들과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과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 씨도 그렇게 북적거리며 정신없이 지내는 것보다 조용히 집에서 쉬다가 밥때 되면 남편과 맛집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들마저 뒤에서 명절이 두렵다고 말하는 걸 듣자 서 씨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서 씨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지긋지긋한 명절 음식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도록 먹어봐라 싶었습니다. 그러고도 전 부치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남편 입에서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만들 작정이었죠. 말세야, 말세. 뭐가? 저거 뉴스 봐. 인천공항이라는데. 사람 미어터지네. 다들 해외여행 가나 보다? 왜? 당신도 가고 싶어?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싶은데. 명절에 그게 말세라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차례 안 지내나? 안 지내는 집도 많다던데. 그러면 명절이 무슨 의미야? 휴가처럼 쓰라고 있는 날이 아닌데. 당신은 꼭 백살은 먹은 것처럼 얘기하네. 설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편과의 대화였습니다. 뉴스를 보더니 남편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그게 뭐가 나쁜지 몰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서 씨도 차례를 지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나마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다른 형제도 없어서 망정이지. 옛날 같았으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뉴스가 나온 김에 서 씨는 남편에게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부터는 차례 지내지 말고 애들 오면 외식이나 할까?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역시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차례 안 지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한 끼라도 좀 나가서 사 먹어. 명절에 외식이 웬 말이야? 기껏 음식 해갖고는 밖에서 사 먹자고. 돈 낭비를 해. 한 끼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애들 와도 밥상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거 다 내 몫인데. 힘들어? 차례 음식으로 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차례의 일부인 거야. 그리고 나는 조미료 만나는 식당 음식 먹기 싫어.
당신이 한 게 맛있지. 그러면서 엄지를 치켜드는데 칭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저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자꾸 뭘 혼자 한다는 거야. 같이 하면 되지. 당신은 같이 안 해? 나도 거들잖아. 밤 까는 거? 내가 뭘 그것만 해? 이것저것 하잖아. 이것저것 뭐? 생각 안 나지? 아, 왜 갑자기 시비야? 남편은 텔레비전을 끄더니 헛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뒤통수에다가 살짝 주먹을 들어보인 서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서 씨는 명절에 어디 여행 갔다, 차례 안 지내고 외식했다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속으로 부러워만 했습니다. 서 씨도 몇 년 전부터 남편에게 은근슬쩍 말은 하고 있지만 남편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내내 벼르고 있긴 했죠. 추석 사흘 전, 서 씨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카트를 밀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카트라도 밀어주니 그게 어딘가 싶다가도 갑자기 부하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차례 지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죠. 서 씨는 한숨을 쉬면서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맛살, 햄, 계란, 무, 고사리. 끝도 없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차례상 한번 차리는데도 수십이야. 만들어서 다 같이 먹잖아. 먹긴 뭘 먹어.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먹잖아. 나만 먹지. 적당히 하면 되지. 가짓수가 많은데 어떻게 적당히 해. 서 씨의 핀잔에 남편은 또다시 휴대폰에 집중했습니다. 카트에 가득 찬 재료들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까지 해도 대식구가 아닌데 차례상을 차리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라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냉장고는 꽉 찼고 식탁도 어수선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서 씨는 점심쯤부터 천천히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서 전이라도 뒤집어. 내가 그럼 나 혼자 다 해?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굳이 날 시키려고 그러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전 밖에 더 붙여? 아이고, 어디 가서 욕 들을 소리 한다? 남편이라도 좀 부려먹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잘 못하니 아주 단순한 일이나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게 애들 일찍 오라고 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 며느리들 불러서 일을 시키라는 듯이 투덜거리는 남편을 향해 서 씨는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차례상을 차리라고 해? 남의 집이야?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지. 아이고, 그러면 박 씨가 직접 음식 하시죠? 비꼬는 듯한 서 씨의 말에 남편은 또다시 딴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두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둘까지. 어머님,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며느리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설거지 할까요? 설거지? 아니야. 이따 저녁 먹고 하면 돼. 얼추 차례 음식을 다 하고 나서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새로 했고 소갈비찜을 데웠습니다. 저녁 밥상도 푸짐했습니다. 다 했으니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식구가 6이 넘었고 그래도 명절인데 간단히 먹을 수는 없었죠. 이럴 때 집 앞에 갈비집이라도 갔으면 한결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아들네 식구들도 모두 서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들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손 놓고 있기가 눈치 보였는지 며느리들이 옆으로 와 거들었습니다. 이거 볶으면 되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서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밤을 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며 아주 한가해 보였죠. 어휴, 하다못해 내년에는 전이라도 좀 사서 해야겠다. 사긴 뭘 사? 차례를 왜 지내? 정성이 중요한 거야. 서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남편이 들었는지 거실에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좀 하지? 당신 정성을 보태는 걸 조상님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나까지 뭐하러 나서? 그리고 나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세상 느긋하게 밥만 다듬고 있는데 뭘 그렇게나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종류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상님들 입맛이 참 까다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 명절에도 허리가 부러져라 이래야 했습니다. 아들들도 돕고 남편도 거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당연히 서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시어머니도 참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상이 다 차려지자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씨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자들이 절을 하는 동안 여자들은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희한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상당히 이상했죠. 차례가 끝나고 거실에 큰 상을 펴고 밥을 먹었습니다. 차례상에 놓였던 음식들이 밥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돼지고기를 썰어놓고 국도 한 번 더 데워서 퍼오니까 상에 물컵을 놓을 틈도 없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먹어도 한 끼에 먹기엔 불가능한 양이었죠. 그마저도 손이 안 가는 음식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전이나 나물도 가짓수를 맞추느라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영 안 먹는 것도 많았죠. 그래도 명절에만 먹는 음식이니까 많이들 먹어. 네. 어머님, 맛있어요. 하지만 수육이나 조기 같은 걸 빼면 양이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둘째 며느리는 쥐꼬리만큼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게. 혼자서 어떻게 치우세요? 정그러면 우혁이랑 상혁이 시키자. 서씨는 아들들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며느리들이 고생했기에 설거지까지 시키기 미안했죠. 너희들 전 좀 싸갈래? 전? 많이 좀 싸가. 나물도 가져가서 밥 비벼 먹고. 집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해 먹지 않아? 그렇긴 한데. 산적이랑 잡채도 좀 싸줄까? 아니, 엄마. 싸가봤자 하나도 안 먹어. 설거지를 마친 큰아들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가. 엄마 아빠 둘이 어떻게 이걸 다 먹니? 그러니까 음식 하지 마시라니까. 네 아빠 고집을 꺾니? 작은 아들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안 가져가. 나도 살 좀 빼야 돼. 아이 참, 뭐라도 좀 가져가든가 해. 가져가봤자 버리는데 뭘. 결국 명절 음식은 그대로 서씨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 식구 먹을 음식만 간단하게 들어있던 냉장고는 어느새 꽉 차버렸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갈게. 우리도. 얼른 처가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여행 가셔서요. 저희 부모님도 천천히 오라고 하세요. 저녁만 한 끼 밖에서 먹자고. 며느리들의 말에 어쩐지 시대를 못 쫓아가는 시부모가 된 것 같아서 민망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명절을 즐기는데 왜 우리만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심도 먹고 가. 아니요. 차 막히니까 그래도 차 마시고 가볼게요.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며느리들이 짐을 챙긴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는지 서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셔요. 그렇지. 근데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저 같으면 상혁 씨랑 대판 싸워서라도 못하겠다고 했을 텐데. 나도. 요새 차례를 누가 지내? 그래도 저희 일 안 시키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짠한 거지. 그렇다고 아버님이 어머님 고생하는 거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오기 싫을 것 같은데? 저도요. 결혼 전에 명절에 이러는 거 보면 결혼하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저도 저렇게 될까봐 좀 그래요. 나도 못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어머님이 참고 사시니까 아버님이 평생 안 바뀌시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고맙다고도 안 하시잖아. 악순환이야? 서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어쩐지 벌렁거렸습니다. 차라리 서 씨 욕을 했으면 괘씸하다고 화라도 낼 텐데 둘의 얘기가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고 오히려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 며느리도 하는 생각을 남편만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질질 끌려가는 서 씨가 문제겠죠. 나중에는 명절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무섭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악순환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서 씨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 씨의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찌른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아들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엌이 어수선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남은 음식들 먹어야지.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찼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어도 늘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한 음식인데 그렇게 버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결국 점심에도 똑같은 메뉴, 저녁에도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라도 끓이고 좀 새로운 반찬 만들어서 줘.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지. 나중에 먹을 거지? 진짜 이번엔 다 먹자고. 하지만 다음 날도 남편은 다른 음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냥 고기 구워 먹자. 삼겹살 남은 거 있잖아. 그럼 나물이라도 좀 비벼서 먹어. 더 두면 쉬어. 내일 먹어. 하루 이틀 명절 음식을 먹으니 물릴만도 했습니다. 이미 몇 가지는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명이서 모든 음식을 먹기엔 역부족이었고 서 씨도 질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뒤로도 명절 음식엔 손도 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그랬습니다. 서 씨만 일주일 동안 같은 음식을 먹다가 결국 포기하고 버려야만 하겠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데워서 먹고 한 번 한 음식으로 거진 한두 달을 먹어야만 끝이 났습니다. 그것도 서씨 혼자서 말이죠. 늘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복수를 당해봐야 당신도 정신을 차리겠지. 복수란 말이 조금 거창할지도 모르겠지만 서씨는 남편이 먼저 항복을 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말자거나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대판 싸우고 이혼 안에 만회하는 건 서씨로서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차리는데 모든 명절 음식들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줄지어 놓으니까 새롭게 차례상이 차려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또 이거야?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라니. 반의 반도 못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된장찌개랑 그런 거에다가 먹어. 이건 내일 먹고. 그러다가 다 쉬어. 서씨는 태연하게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이거 조상님한테 드린 음식인데 버리면 벌 받아. 이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차례의 일부분이라고 했지. 당신이.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는 없잖아.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녁밥은 나물 비빔밥이었습니다. 온갖 나물을 다 넣고 고추장을 듬뿍 넣어 비볐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남은 정과 산적, 잡채로 가득했습니다. 비빔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그리고 도대체 비빔밥은 몇 번째야? 앞으로 5번은 더 먹어야 해. 그러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숟가락을 드는 남편. 불만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역시나 반찬은 한참 남아 있었죠. 느끼해 죽겠다. 무슨 전을 이렇게 많이 했어? 한 접시씩 한 게 그거야.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속이 느글거려. 애들도 하나도 안 싸가서 우리가 다 먹어야 해? 서씨의 대답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잡채를 다시 데워서 냈습니다. 이미 불어터진 당면들이 프라이팬에서 뭉쳐졌지만 서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탁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몇 번씩이나 데워서 그런지 기름기가 가득했고 맛도 없었습니다. 갓 부쳤을 때 그 맛이 아니었죠. 그 외에도 갈비찜이나 산적도 남아 있었고 소고기 묵국도 서너 번은 더 먹을 만큼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메뉴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또다시 정과 나물이 올라오자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물은 그것만 먹으면 거의 다 먹은 거야? 처음으로 다 먹어보네. 이거 색깔도 좀 변한 것 같은데.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내가 먹어보니까 쉬진 않았던데? 근데 국이나 찌개라도 좀 다른 걸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끓여놓은 건 누가 다 먹어? 그럼 저녁 때라도 좀 다른 거 먹자. 밥하기 귀찮으면 차라리 치킨을 시켜 먹던가. 무슨 치킨이야? 아직 남은 음식 많은데. 아, 나는 이제 싫으니까 다른 거 먹어. 아니면 외식할까? 남편의 말에 서씨가 콧방귀를 뀌면서 대꾸했습니다.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 당신 싫어하잖아. 내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집밥이 최고라며? 이런 진수성찬 집밥이 또 어디 있다고?
이번에 목표는 명절 음식 다 먹어치우는 거니까 당신도 좀 협조해. 그동안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잖아. 그건 나 혼자 처리하다 못하면 버렸던 거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조상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네? 남편은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남편은 밥만 몇 숟가락 뜨고 반찬도 몇 번 집어먹지 못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 안 먹으면 다음에 먹을 양이 늘어날 뿐이니 말이죠. 그리고 점심에 서씨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튜브에서 보니까 명절에 남은 음식 여러 가지 넣고 찌개 끓여서 먹더라고. 뭐? 남편은 속이 안 좋다는 듯이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찌개는 서씨가 봐도 썩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개밥 같았습니다. 근데 다 먹는 음식이 들어간 거야? 간도해서 나쁘지 않던데? 실제로 맛이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먹을만은 했는데 일반적인 찌개 맛은 아니었죠. 이렇게 안 하면 다들 음식을 처리를 못하니까 당신도 앞으로 일주일 더 먹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먹어치워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뭘 넣은 거야, 도대체? 남편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잡채도 있고 서씨가 집게로 찌개 안을 휘적거려 당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도 넣었고 고기도 좀 넣었고 콩나물 남은 것도 넣었는데 두부전도 넣었어. 그럴듯하지 않아? 아, 김치도 넣어서 김치찌개 맛도 좀 나. 부대찌개인가? 이게 사람이 먹는 게 맞아? 당신도 참. 실제로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네. 많아. 많다고? 그래. 남편이 미심쩍다는 듯이 서씨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짜 검색이라도 해볼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휴대폰을 눌러대던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서씨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로 찾아본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건너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 말이죠. 남편도 검색을 해보고 뭔가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허탈한 표정을 짓는 것일 테죠. 보기와는 다르게 비위가 약한 남편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음식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씨는 못 먹을 것을 넣은 건 아니기에 한 그릇을 퍼서 먹었습니다. 당신 그거 안 먹으면 다음 끼니에 또 나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서씨는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 먹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왜? 조상님이? 그놈의 조상님 타령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아? 언제까지 먹으라는 거야? 지금 명절 지난 지가 언젠데. 그동안 많이 참았다 싶었습니다. 폭발할 때가 왔죠. 밥 안 먹어.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모습이 조금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늘 이렇게 잔반 처리하는 건 서씨의 몫이었는데 남편도 이참에 그 고통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씨는 태연하게 혼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한 뒤에 쉬고 있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외투를 걸친 채였습니다. 어디가? 금방 밥 먹을 때 돼가는데. 배고파? 밥 차려줘? 서씨가 묻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먹고 올게. 밖에서?
당신 외식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것도 먹느니 밖에서 먹는 게 나아. 남편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서 씨는 혼자 남아 웃었습니다. 회식 때가 아니면 좀처럼 밖에서 먹는 때가 없는데 혼자서 밖에서 먹고 오겠다고 할 정도면 정말로 질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서 씨에게 삐진 건지 어쩐 건지 말없이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서 씨는 다른 걸 해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서 씨도 그렇게까지 내내 명절 음식만 먹지는 않았을 텐데 서 씨 또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것들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다 볶아볼까? 뭐? 그래서 다 먹어치워 버리자. 그러자 남편이 벼랑간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고문하려는 거야? 고문이라니? 밥 먹자는데 그게 왜 고문이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일부러 그러지? 뭐가? 서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랬던 적 없었잖아. 지금 나한테 뭐 시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여태까지 그럼 그 음식들 누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버려. 아니, 그건 더 이상하다.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명절 끝났다고 다 버려야 해? 그게 무슨 낭비야?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잃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해놓은 음식 먹는 게 뭐가 고문이야? 먹어도 끝이 없는 음식을 혼자 만드는 게 그게 더 고문 아니었을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서 씨에겐 고문이었다는 말을 듣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남편은 식탁에 앉기도 전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서 씨는 반찬통을 싹싹 긁어서 나물을 접시에 옮겨 담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죠? 그동안 당신 고생한 거 미안하다고. 그래서 추석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당신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음식을 좀 줄이면 되겠어? 여기서 몇 가지 줄여봤자 티가 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차례 좀 지내지 말자고. 그냥 애들 오면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면 안 돼. 뭐? 차례를 아예 지내지 말자고? 차라리 전을 사서 해. 그것도 이렇게 내내 먹으려고? 그러자 남편이 골치 아픈 듯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차례를 안 지내냐? 왜 지내야 하는 거야? 당장 사돈네만 보더라도 누가 차례를 지내냐고. 우리 친정도 안 지내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차례 지내는 애들 없어? 경환에 알지? 걔네도 없앴대잖아.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대. 뭐? 정말 경화는 남편도 익히 알고 있는 서 씨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 남편과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제사만 1년에 7번 넘게 있었고 차례를 안 지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말도 있었고 아무튼 대단히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집이었는데 그 집도 차례를 없앴다는 말에 남편은 다소 놀란 눈치였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차려서 절하면 되잖아. 아, 몰라. 그러면 당신이 차려. 전을 사든 말든. 이제는 서 씨도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굳이 차례를 지내겠다면
서 씨도 이젠 장난 같은 복수를 그만두고 진심으로 맞설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차리냐? 자기 손으로 차리지도 못하는 차례를 지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건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었죠.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 씨는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해방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역시나 이번 복수가 크게 영향을 미쳤나 싶어서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잔반 처리 시켰다고 그만하자는 건 아니야. 의외의 말에 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전히 남은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만큼 당신이 힘들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건 알아도. 그 말에 서 씨는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서 씨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좀 버려. 나물에서도 쉰내 나. 알았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만큼 싹싹 긁어서 먹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서 씨도 더는 무리였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젖만 보아도 속이 안 좋아질 정도였죠. 그리고 오늘은 차라리 외식을 하자.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남편의 말에 서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심이 엿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외식할 거야? 그래. 당분간은 밖에서 사 먹자. 시켜 먹든가? 당신이 웬일이야? 몰라. 식탁만 봐도 올라올 것 같네. 당신도 밥 차리는 거 그만해. 당신 밥 차리고 있으면 이제 무서워. 그날 서 씨는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서 외식을 했습니다. 워낙 외식을 안 좋아해서 집 바로 앞이지만 남편과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습니다. 술도 한 잔 마시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다음 명절에는 애들이랑 같이 오면 되겠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좋겠어. 당신이랑 나랑 둘이 어디 놀러 가도 좋고, 아니면 연휴 내내 집에서 쉬면서 맛있는 거 해먹고, 가끔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니고, 생각만 해도 좋다? 차례 안 지낸다니까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집에 돌아온 서 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영 손이 가지 않아 앞으로도 먹지 않을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고 냉동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직 아까워서 냉동실에 보관했죠. 쉬기 시작한 나물은 버렸습니다. 전도 몇 조각 남았는데 누구도 먹지 않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버려버렸죠. 이렇게 버릴 때마다 아까워. 아깝기는. 음식도 아까운데 내 노력이 아깝다는 거지? 그 말에 남편이 쩝 소리를 내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평소에 딴청을 부릴 땐 그렇게 얄밉더니 이제는 그 모습조차 기분 좋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남편이 서 씨의 행동에 화를 내버렸다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서 씨가 음식을 안 하겠다고 집이라도 나가야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안 하는 것이 두렵고 어색했을 뿐이었죠. 서 씨는 며느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는데 다음 명절에는 연휴 첫날 저녁 거기서 식사하고 헤어지자. 차례는 이제 안 지내기로 했어.
그러자 며느리들에게 얼떨떨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서씨도 웃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서씨도 또다시 차례 음식을 차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죠. 그렇게 한 집안의 오래된 관습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엄마, 아파트 팔아서 성환이 준다고? 그래, 우선비 깎고 뭐라도 차리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거 팔아서 다 성환이 주겠다는 말이야? 그럼 어떡하니?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네가 성환이 얼굴을 봤어야 해. 그리고 너는 충분히 돈 많잖아.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집을 팔아서 그걸 전부 성환이를 주겠다고 해? 내 생각은 전혀 안 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줘야지. 성환이는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힘든 동생 조금 더 도와준 셈 치면 안 될까? 나는 그러면 엄마랑 영 끊어버릴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김정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딸에게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매정하고 가족 간의 정도 없이 컸는지 몰랐습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딸이 오히려 더 욕심이 사나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씨의 집을 팔아 동생을 도와준다는 말에 연을 끊자는 딸. 딸이 돈이 궁한 것도 아니었고 김 씨가 딸을 그동안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동생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딸 때문에 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째서 돈 몇 푼에 남매 간의 의도 상하고 부모와도 연을 끊겠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걸 김 씨는 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착했던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죠. 김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첫째가 딸 박수진, 둘째가 아들 박성환이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매였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아들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전혀 다른 성향의 자식들을 김 씨는 똑같이 사랑했죠. 김 씨와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차렸는데 식당 뒤쪽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당을 차리며 빚을 꽤나 지는 바람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과외 받고 싶은데.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만 봤다고 하면 평균 90점은 거뜬히 넘기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과외는 너무 비싸지 않아? 알겠어.
우리 수진이는 그래도 잘할 거라고 믿어. 엄마는 걱정 안 해. 네, 집에서 혼자 공부하던 딸은 학업이 점점 버거웠는지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형편껏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나중에 커서 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동네에서도 똑똑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아들에게는 늘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반쯤은 농담으로 하는 소리였는데 그만큼 아들은 공부를 못했고 늘 뭘 하면 놀지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성은 착해서 바쁠 때마다 식당 일을 잘 도와주곤 했습니다. 근데 왜 누나는 안 불러? 저녁에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서빙을 시켰더니 아들의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누나는 학원 갔지. 너도 학원 갈래? 아니, 아들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커도 영업사원이나 장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두 남매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딸은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행히도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에는 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교환학생에 뽑혔는데 학교에서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든대. 얼마나 드는데? 생활비가 필요한데. 너도 우리 사정 알잖니? 알지? 엄마가 많이는 못 보태주고 300만 원 통장으로 넣어줄게. 그걸로 어떻게 지내봐. 딸은 할 말이 있는 듯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로서도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과외 알바로 돈을 모아서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살다 왔는데 그동안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어렵다고 하는 때에 30만 원, 50만 원, 총 5번 정도를 보내줬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군대에 다녀온 뒤에 대학을 졸업해서 곧장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들어가는 딸보다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밥벌이를 하는 아들이 진짜 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졸업 후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초봉은 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근데 카페를 차리려면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까지 돈을 모으지 못해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따로 나가 살며 생활을 하니까 돈이 모일 턱이 없었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한 5천만 원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도와달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건물 주인이 세를 올리지 않고 오랫동안 임대를 해줘서 여태껏 입에 풀칠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을 빼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그렇게 큰 돈을 내줄 수가 없었죠. 김 씨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했던 걸 김 씨는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 말처럼 장사를 하는 게 나은 선택지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 대하는 걸 좋아했으니 분명 차리기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죠. 김 씨는 얼마 뒤 일요일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혼자 원룸에서 살며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지?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환이가 직장 그만둔다고 하더라. 직장을 왜? 카페를 차려보려는 모양이야. 아, 카페. 그래. 그런데 말이야. 성환이 걔 월급 반한데 차릴 돈이 있겠니? 그래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딸의 한숨 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말도 사실이었지만 김 씨가 딸에게 전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엔 수진이 네가 좀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경영인지 뭔지 그런 것도 다 같은 분야 아니야? 나는 그런 쪽 아니야. 내가 무슨 조언을 해줘.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형편 알잖아. 그래서 성환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모양인데. 근데 너 성환이 성격 알잖아. 성격이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아쉬운 소리 못하고. 그래서 네가 좀 5천만 원만 융통해 줄 방법 없나 해서 전화했지. 조언이 아니라 돈을 대주라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살면서 주말도 없이 일해. 그렇게 벌어서 성환이 카페 차려주라는 거야? 잘 되면 갚겠지. 아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그저 어려울 때는 가족끼리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네가 꼭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엄마는 항상? 너 힘들게 돈 버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그래도 너는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이 받잖아. 근데 성환이는 그렇게 일하는데도 너 버는 거에 절반도 못 벌어. 절반이 뭐냐? 세 발의 피지.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아유, 왜 그렇게 또 차갑게 얘기해? 네 동생이잖아. 아무튼 알았다. 김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속상했고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한 지 꽤 됐기에 모아둔 돈도 많을 것 같았습니다. 여태 키워준 김 씨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힘든 동생에게 투자 좀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을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5천만 원 보내줬어. 얼떨떨해 보이는 아들.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안 줄 것처럼 하더니. 누나가 그래도 정이 있긴 해. 그렇지. 수진이가 그래도 속이 깊잖아. 김 씨도 아들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누나 정말 돈 많이 버나 보네. 네 누나가 정말 잘 됐지. 유학도 갔다 왔는데 그럼. 나도 유학이나 갔다 올 걸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실없는 아들의 말에 김 씨도 김 빠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들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김 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참 요즘 스타일이었고 대학교와 멀지 않아서 장사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반년쯤 지나자 아들은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한 달에 적자만 몇백이야. 이걸 어떻게 메꿔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장사가 그렇게 안 되냐?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 아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도와준 것이 딸이었습니다. 성환이한테 1,000만 원 보냈어. 딸에게 전화해서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푸념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환이가 달라고 그랬어? 맨날 전화해서 죽는 소리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 이상은 나도 정말 못 도와줘. 나 결혼할 거란 말이야. 결혼? 뜬금없는 딸의 말에 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딸이 누구를 만난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냥 뭐하러 해. 그런 말을. 그래도 결혼이잖아.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이제 더 이상 성환이는 못 도와줘. 지난번에 5천만 원도 갚을 능력 안 되는 거 알아. 그래, 고마워. 성환이도 누나 덕인 거 알 거야. 나중에 잘 되면 갚겠지. 하지만 아들이 운영하던 카페는 반년을 더 문을 열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없어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하나도 건지지 못했죠. 아들이 받았던 대출과 딸이 도와줬던 돈도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융통해서 아들은 또 온라인 쇼핑몰을 차린다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꾸만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늘 사업의 종목은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진우 씨보다 모은 돈이 많지 않아. 엄마는 결혼할 때 전혀 못 보태주는 거지? 식당이 점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목돈을 주기는 힘들었습니다. 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아들이 사업을 계속 말아먹으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샜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대신에 축의금 들어온 거는 너 줄게. 김 씨 부부의 손님은 많지 않겠지만 그것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사위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였는데 집안은 평범해도 능력이 있어서 꽤나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잘만 살고 있네. 그러게요. 그래도 수진이가 옛날부터 자기 앞가림은 잘했잖아요. 축의금 받은 건 어쨌어? 성환이 줬지. 얼마 받지도 않았어요. 축의금. 아이고, 그놈은 언제 자기의 앞가림하며 살려나. 아들도 30이 넘었는데 참 착잡했습니다. 이러다가 장가는 갈지 몰랐습니다. 김 씨 부부에겐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뭐든 잘할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누나처럼 공부를 시켰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다시 카페를 차렸는데 유명한 체인점이라 그런지 장사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옆 동네에 같은 카페를 2개나 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부의 식당도 방송을 한번 탔더니 매출이 확 뛰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흐르니까 김 씨 부부의 형편도 폈죠. 그래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생활하던 걸 정리하고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노후가 좀 든든해지겠어. 그러게요. 시간은 때로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아파트는 아주 저렴하게 샀는데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 앉아서 생긴 셈이었습니다. 늘 벌어도 경제난에 허덕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환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페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장사가 안 돼도 그렇지. 빚이 얼마라고? 3억이요. 3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빚질 수가 있어? 그동안 주변에 카페가 몇 개나 생긴 줄 아세요?
그리고 세계가 동시에 망하니까.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김 씨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빚과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아들. 3억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한 총각이 떠안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김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파트 팔자. 집을 팔자고? 그래요. 어차피 식당에서 살면 되잖아. 거긴 직원 숙소로 쓰고 있잖아. 월급을 올려주고 내보내면 되지. 그런다고 이 집을 팔아서 성환이를 주려고 그래? 어차피 집은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거고. 이렇게 살다가 떨어지느니 미리 팔아서 아들빚 갚아주는 게 낫죠. 남편은 김 씨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른 방법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래도 결혼한 딸내미한테 돈을 보태라고 하기엔 사위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집은 냅두자. 왜요?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우리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 돼야 노후 걱정도 안 하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성환이 저대로 둘 거예요? 애가 3억을 혼자 어떻게 갚아? 남편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딸에게 그 소식을 알린 듯 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팔아서 성환이 준다고? 그래, 우선비 갚고 뭐라도 차리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거 팔아서 다 성환이 주겠다는 말이야? 5억이나 되는 돈을? 그럼 어떡하니? 그러자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성환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네가 성환이 얼굴을 봤어야 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엄마는 성환이만 생각해? 수진아, 딸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처럼 노후자금 얘기를 하면서 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성환이 도와줬으면 됐잖아. 어떻게 집까지 팔아서 그걸 전부 성환이를 주겠다고 해? 내 생각은 전혀 안 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너? 네가 왜? 왜냐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나도 성환이 사업자금 계속 대줬어. 엄마한테 말 안 한 것까지 합치면 1억은 된다고. 내가 그 돈 돌려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럼 적어도 빚 갚고 나머지라도 나 주겠다고는 해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성환이가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 김 씨는 그제서야 딸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면 5억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3억으로 빚을 갚고 2억은 사업자금으로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자리 잡고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집 판 돈을 몽땅 아들에게 줘버린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딸이 동생을 도와준 건 김 씨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참 잘했다고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3억을 아들 주고 나머지 2억을 딸에게 주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꼭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필요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성환이밖에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럴 리가 있니? 힘든 피부치 좀 도와주자는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내가 힘들 땐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그때는 형편도 어려웠고 너는 스스로 잘했잖아. 장학금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데 성환이는 왜 혼자서 안 해도 되도록 도와줬는데? 같은 자식이잖아. 나는 그 알아서 잘한다는 말이 제일 싫어. 성환이 사고 쳐서 엄마가 돈꾸러미 들고 다니면서 수습할 때 나는 다니고 싶은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대학 때부터 용돈 받아본 적도 없고. 너 유학비도 대준 거 기억 안 나니? 유학비? 300만 원 줬던 거 말하는 거야? 그 뒤로도 너 캐나다에 있을 때 몇 번 더 보냈잖아. 그거 다 합치면 얼마야? 500만 원도 안 되지. 근데 나 취업한 뒤로 그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줬다고 생각해. 그러자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달이 생활비를 준 건 아니었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용돈을 두둑히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의 사업자금까지 보탰으니 사실 딸에게 받은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버는 돈 다 성환이 도와주는데 썼지. 근데 적어도 집 팔아서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내 생각 한 번은 했어야지. 이어? 없어도 돼. 근데 엄마의 그 차별적인 사랑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엄마는 기억도 못하는가 보지. 나는 학창시절 내내 성환이랑 차별받으면서 컸는데 엄마 아빠는 성환이만 예뻐했잖아. 나는 주워온 애처럼 누구 하나 관심이나 가졌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준 적이나 있어? 결혼할 때는 뭐라도 해줄 생각이나 했어? 축의금 준다고 했는데 안 받은 건 너잖아. 축의금 엄마 아빠 앞으로 얼마나 들어왔는데. 그러자 김 씨는 또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동생 도와주자는 말에 이렇게 달려들 수가 있니?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 하는 거잖아. 당연히 너는 잘 사니까 힘든 동생한테 더 주자는 거잖아. 그게 불공평해? 엄마는 너무 슬프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매정해? 그러자 딸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집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이게 끝이에요.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딸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요. 너 지금 돈 때문에 엄마 아빠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돈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돈 좀 벌고 신분 상승한 것 같으니까 없는 가족들은 가족으로 안 보여?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한참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이해심 많던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김 씨도 이런 딸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딸은 돈을 주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을 끊자고. 그렇게 말하면 겁이라도 먹고 생각을 달리할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딸에게 가족의 정의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친정은 이곳이었으니 말이죠.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딸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 말이죠. 가격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이면 빚을 정리하고 아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건 등기 이전하면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거죠?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우선 끊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받아요, 대출?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집값이 올라서 재산을 좀 불려보려고. 주식을 좀 했어. 분명히 오를 거라고 해서. 잠깐만 쓰고 도로 갚으려고 했는데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요.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해요? 식당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입도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도 노후는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았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어쩐지 너무도 심하게 반대를 한다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아들 사랑이라면 끔찍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단 한 번의 욕심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팔아서 성환이 빚 일부라도 갚아야지. 김 씨 부부는 집을 팔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팔았는데도 아들의 빚을 전부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을 식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부터 식당 일 배워. 식당 일을? 그래. 이 식당 너 물려줄 생각이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과 김 씨가 수도 없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있는 식당을 물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김 씨 부부가 더는 일을 못하게 된 때에 아들에게 물려주자 싶었습니다. 자연스레 김 씨 부부의 노후는 아들과 함께 하게 되겠거니 생각했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살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조금씩 아들 빚도 갚으며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식당이 꽤나 장사가 됐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남편은 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만하나 싶으니까 최악의 일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요새 못 고치는 암이 어디 있어요? 성환이 이놈 장가가는 것도 못 가고 눈 감으려나 보다. 눈을 감긴 왜 감아요? 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남편은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김 씨 가족으로서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왕래하고 살자. 나한테 누가 남았냐? 너랑 성환이밖에 없잖아. 김 씨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식당으로 갈게. 아버지의 죽음은 딸에게도 충격적인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연을 끊었던 것일 테죠. 딸은 남편의 장례 이후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주로 김 씨의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가족 하나가 떠나니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나 보다 싶어 김 씨는 기뻐했습니다.
이대로 손주까지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죠. 근데 나 무슨 돈으로 결혼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장모님이 결혼 반대하셔. 뭐? 왜 반대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가진 것도 없고. 네가 가진 게 왜 없어? 이 식당도 있잖아. 이게 우리 건물도 아니고 신혼집도 못 해가는 놈을 누가 좋아하시겠어? 장모님은 반씩 보태서 집 구하라는데 보태줄 수 있어? 김 씨는 속으로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놈의 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만데. 왜?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딸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김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딸의 걱정스런 목소리에 어쩐지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정이 많던 딸이니까 이번에도 부탁을 들어줄지도 몰랐습니다. 성환이 있잖아. 성환이가 왜? 동생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렇게나 남매 간의 사이가 안 좋나 싶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신혼집을 반씩하자고 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김 씨는 딸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마 동생이 김 씨와 함께 살며 식당 일을 한다는 걸 듣고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치는 챈 것 같았지만 상세하게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말이 끝나자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다 날려먹고 이제는 성환이 집값 대달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대달라는 게 아니고 식당도 성환이 물려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내 돈을 줘야 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수진아,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생각해? 동생이잖아. 딸은 침묵했습니다. 장가가고 식당 일도 하면서 살면 성환이도 정신 차릴 거야. 아니, 요즘에 정신 차렸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동생 좀 도와줘라. 그러자 딸이 대꾸했습니다. 역시 다시 연락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뭘 바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수진아, 집 없이도 다 결혼해. 너는 잘 살잖아. 어? 돈 많잖아. 그러면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니? 김 씨도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돈이 많았더라면 가족에게 아끼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딸은 조금도 내어주지 않으려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 배에서 나왔지만 무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딸은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참 모든 게 쉬운 딸이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라면 부모와도 이렇게 쉽게 절연할 수 있구나 싶으니 서글픔에 잠도 잘 자지 못했죠. 결국 아들은 월세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위를 좋아할 처가는 없겠죠. 이해는 했지만 서러웠습니다. 딸이 조금만 도와줬다면 이렇게 아들이 눈칫밥 먹으며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은 결혼한 후에도 식당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김 씨도 나이가 들었고 남편도 없기에 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워낙 게으른 탓에 남편이 있었을 때와는 식당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문을 닫으려고 하고 마감 시간이 되기도 전에 퇴근할 때도 많았습니다. 김 씨에게만 식당을 떠맡기고 사라져버리는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식당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몇 년간 아들과 일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족족 망했던 이유를 말이죠. 김 씨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를 믿고 맡긴 거 아니야? 계속 간섭하면 어떻게 일을 해? 요즘엔 엄마처럼 식당 운영하면 안 돼. 마케팅이 전부라고. 그러면서 홍보 비용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홍보 비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위가 안 좋다고 했죠. 큰 병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식당은 적자가 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손님은 떨어졌고 아들은 속상해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는 못하겠어.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이혼을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며 김 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설득해 보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지 말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당은 폐업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야겠다 싶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세입자가 쉽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수십 년 운영했던 식당이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김 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보증금만 받고 나와서 우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돈이 나와야 하는데 뭘 새로 차리기에도 김 씨는 나이를 먹은 상태였습니다. 70대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식당 보증금과 모아둔 돈 조금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빚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인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딸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엔 늘 바빠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산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김 씨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과 고급스러운 아파트 외관이 김 씨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딸이 나왔시옵뿐이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지. 김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운동장만 했고 집에서 느는한 향이 났습니다. 김 씨가 커다란 소파에 앉자 방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연을 끊고 살던 기간이 길었던지라 손주는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손주보다 중요한 용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정리하고 나왔어. 네, 그리고 성환이도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다 잃고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앞으로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너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딸이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기보다는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 원룸 살면서 취업 준비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한 번도 내가 사는 곳에 와본 적 없었지. 근데 이제 엄마가 원룸에 살게 되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됐네.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그랬나 싶었습니다. 한 번도 딸이 사는 집에 간 적이 없었나? 결혼 전에는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무심했던 건 미안해. 그래도 너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키워준 건 부모잖아. 김 씨도 억울했습니다. 딸은 김 씨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게 엄마 덕이라는 거야? 그래. 너 공부시켜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남편 만났지. 나 공부할 때 문제집도 선생님한테 얻어다 쓰고 그랬었는데 캐나다에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 하루에 한 끼 먹은 적도 있었는데 엄마는 모르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전화하면 성환이 얘기밖에 안 했잖아. 항상 성환이 걱정뿐인 엄마한테 뭘 더 말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얘기했는데 난 잘 알 거라며. 그게 끝이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성환이 때문에 다 잃으니까 이제 와서 딸을 찾아? 엄마는 내가 매정하다고 했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매정한 사람이야. 그건 성환이는 앞가림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나인 내가 이해해야 했던 거지? 그래.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도 나랑 연 끊고 잘 지냈잖아. 원했던 대로 집 팔아서 성환이 도와줬고 식당도 물려줬고 다 해줬잖아.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했잖아. 미안하지만 나도 나 안 사랑하는 부모 부양하면서 살 생각 없어. 엄마만 보면 어린 시절 생각나서 괴로워. 하다못해 손주 이름도 안 물어보는데 내가 왜 엄마를 도와야 해?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김 씨의 중얼거림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부양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성환이잖아. 성환이한테 가요. 김 씨는 딸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혼자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딸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씨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보다도 딸이 야속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지 딸에게 다시 찾아가 묻고 싶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딸은 끝까지 몰라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나이 먹고 손주 재롱을 보면서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득 떠오른 손주의 얼굴에 김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손주의 이름을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하지만 들리는 기계음에 허탈해질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되돌려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딸이 바라던 게 무엇이었는지, 김 씨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무너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도 아들도 연락이 닿지는 않았죠.